받은 구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 옆에는 여러분께서 보신 춤추는 숲을 연출하신 강석필 감독님이시고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좀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자마자 진행하려고 해서 약간 좀 어버버거리고 있는데 저희 여기서 좀 앉아서 진행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좀 생각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감독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저는 방금 여러분께서 보신 그 춤추는 숲의 배경인 성미산 마을에 저도 인연을 맺은 지 7년차 돼가는 중인이고요. 오늘 이렇게 그 지부의 모더레이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좀 같은 업계이자 또 같은 마을 주민이라서 좀 당황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뵌 적이 좀 오래됐고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생겼고 그래서 이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가 5월 23일 날 개봉을 했고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 전에도 사실 공동체 상영의 방식으로 되게 다양한 지역에서 계속 상영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벌써 꽤 많은 관객들과 만나 뵀을 테고 혹시 그동안에 그 상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제 어쨌든 이 영화를 같이 관람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장소 혹은 자리, 관객분들의 질문 같은 게 있었다면 좀 여기서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옆에 계신 분 같이 마을에 살고 있고요. 애들 어린이집에 같이 보냈고 학교도 같이 보내고 있는 동네 이웃이고요. 여기 보면은 크레딧 올라갈 때 성미산 주민들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맨 밑에서 셋째 줄 푼댕이라고 올라가는 별명이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푼댕이로 불리시고요. 네, 감독님은 맥가이버예요, 별명이. 개봉한 지 어느덧 바쁘게 지나갔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더라고요. 한 달하고도 이제 보름이 다 돼가는데 많이 싸돌아다니긴 했는데 뭐 생각보다 많은 관객과 만나지는 못했어요. 아직.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틀었는데 아직 관객 수가 10,000명도 안 되더라고요. 예, 독립영화 만들어서 많은 관객들과 만나는 게 참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거 다시 한번 느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자리 얼마나 참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제주도 빼놓고는 뭐 팔도를 다 다니면서 관객들과 만나러 다닌 것 같고 며칠 조금 쉬다가 오늘 다시 또 온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또 문화가 잡혀 있고 그런데 어떤 상영회가 기억에 남고 어떤 질문이 관심 있었나? 최근에 그러면 상영했던 그래서 뭐가 있었지 지금 하나 쉬는 동안 잠깐 생각했는데 그거 재밌었던 거는 오늘 갑자기 그 모르는 사람한테서 메일이 정말 장문의 메일이 왔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었는데 저기 인천 검단 쪽에 있는 신생 공동육아 어린이집인데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오늘은 이제 이게 여성영화제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을 거고 육아에 관심 있으시면 공동육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텐데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잠깐 나옵니다만은 아이를 좀 새롭게 키워보자.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서로 이제 엄마 아빠들이 조합을 만들고 스스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 게 공동육아 어린이집입니다. 조합 형식으로 되죠. 근데 그 메일 온 데가 그쪽 인천 검단 쪽에 있는 신생 어린이집인데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조합이 무지하게 힘들다는 거예요. 뭐
짐작가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상의하고 합의하고 뭐 하나하나 좀 그 손 발 이렇게 품 들여서 운영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다 보면 의견 차이도 있고 의견 차이가 좀 갈등으로 더 뭐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조금 더 심해졌는가 봐요. 네, 그래서 공동체 사명을 하고 조합원들과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또 공동묘를 예전에 했고 어려운 시기들도 거쳤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싸게 안 될까요? 그래서 거의 그 상영비도 저렴하게 해서 감독이 가면은 보통 이제 초청비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되게 저도 일종의 선배 조합원으로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 가까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갔는데 영화가 끝나고 아 정말 잘 봤습니다. 한마디 딱 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그 공동묘가에 대해서 4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왔는데 아 어렵군요 힘내세요 뭐 이 얘기 4시간 동안 계속 하다가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고 나서 사실은 되게 이제 1시 넘어서 집에 도착했거든요. 네. 근데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게 일반 극영화하고 다르게 실제 있는 현실의 어떤 문제나 이슈들을 다루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영화 그 자체보다도 다루고 있는 소재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만듦새가 어떻고 어떤 기법을 했고 카메라를 어떻게 썼고 이런 것보다는 역시 그 상영회에 갔을 때도 공동묘가 그 자체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는 있지 않지만 어쨌든 송매산 마을의 뿌리가 공동묘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감독인 저도 그냥 찍으러 갔던 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 공동묘가를 거쳐서 어린이집을 나와서 대안학교를 보내고 마을살이를 하면서 이제 작품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만남이 저는 굉장히 피곤하지가 전혀 않더라고요. 쫙 듣고 얘기하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조합 얘기하면서 굉장히 보면서 나름 한편으로는 그 공동묘가의 선배 조합원으로서 그리고 작품을 가지고 만나는 일종의 감독으로서 전혀 피곤한 것 없이 되게 뿌듯하면서 왔던 그러면서 오늘 내가 얘기했던 것들이 조합의 어떤 어려움, 난맥상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 이 영화에서도 보면 다들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공동묘가 4, 5년 겪었지만 정말 많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이렇게 쉽게 좁혀지기가 힘들고 늘 이렇게 이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내고 이러면서 이제 갈등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묘가도 그렇고 이 마을도 그렇고 행복해 보이나. 그래서 참 저는 이 마을에서 살면서 뭐 당연히 이제 좋았던 기억도 많지만 정말 힘든 순간도 되게 많았는데 감독님은 어쨌든 그나마 그런 게 피곤하지 않게 잘 지내오신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이제 기사에서 저도 읽었지만 기획에서부터 이제 이 배급까지 거의 7년의 시간이 흘렀고 감독님도 성미산 마을에 정착한 지 한 12년 차인데 그렇다면 이제 성미산 마을에서 한 5년 사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영화들을 기획을 하신 건데 어떤 점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사실 마을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기회가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이 마을에 영화를 찍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어떤 경험이 어떤 계기가 돼서 그러니까 그런 영화 다큐멘터리까지 만들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있었다면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쭉 영화 작업을 해왔던 연장선 속에서 그리고 마을살이라는 과정에서 이제 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제 집사람과 같이 일종의 패밀리 비즈니스로 계속 다큐 작업을 하는데 그 전에는 계속 사회성이 굉장히 강한 작품들 주로 했었고 하다 보면 참 굉장히 힘든 정신적으로 좀 고민할 거리들도 많고
작업 자체가 굉장히 팍팍하고 그래서 다음 작업은 조금 사실은 좀 나긋나긋한 이런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 성내산 마을이 뭐 전국적으로 서울에도 성내산 마을처럼 규모나 색깔, 성향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마을살이를 하는 곳들이 한 70여 곳 된대요. 굉장히 많은 거죠. 전국적으로는 훨씬 더 많을 거고 그렇게 마을살이를 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죠. 근데 재미있기만 하면은 사실 뭐 다큐멘터리를 하는 사람들은 일상을 굉장히 좀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로 스쳐가는 것 하나가 그 뒷면의 함의들이 굉장히 큰 그래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다큐멘터리의 어떤 소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문제의식을 놓치지 않고 항상 그 보려고 하는데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미있기만 하면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재미라고 하는 건 사람들하고 이렇게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재밌게 노는 거, 재밌게 술 마시는 거, 밥 먹고 수다 떠는 거 등등도 있겠으나 마을 사람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개성이 넘치죠. 이 보시면 이제 그 차분하고 순하게 생기셨지만 그 마을로 돌아가면 돌변을 하시는 네. 그런 것들이 재미있는데 사실 한 2년 동안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성내산 마을이 사실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텔레비전이라든가 신문, 인터넷 매체들 굉장히 많이 취재를 했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 검색을 하면 뭐 무수하게 기사들이 많이 뜹니다. 다녀왔던 분들도 뭐 블로그 같은 데 포스팅을 하기도 하고 근데 적어도 마을에 살면서 여기에 대한 다큐를 만들면 그렇게 이제 살짝 왔다 가는 분들이 잠깐 보고 가는 이런 것이 아닌 그 내면의 어떤 깊은 것들과 복잡하게한 것들을 같이 좀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성내산 마을이 가지고 있는 그냥 재미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의미들 그 속에 있는 개인들의 어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까지 좀 반추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고민을 해서 일정 정도 좀 그 방향을 잡고 본격적으로 촬영을 들어간 게 2017년인데 그전 한 2년 정도를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오히려 그 마을에 대해서 촬영을 하긴 하지만 이제 대상이 아니라 사실 나를 포함한 저도 마을 주민이니까 우리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이 조심스러웠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마을 작업을 좀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아까 PD님이 그러니까 이제 강 감독님 와이프 되신 홍영수 PD님이 계셨었는데 이렇게 길게 지휘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미리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원래 참 질문은 간단했는데 답은 항상 길게 하시는 그런 짧게 네. 했습니다. 네, 이제 저기 관객분들 질문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빨리 지나기 전에 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아 네. 잠시만요. 네, 잘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스스로에게나 아니면 혹시 성미상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민비 현상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안 하셨나요?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떤 생태의 중요성, 환경의 중요성, 또는 같이 사는 어떤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은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나무 한 그루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저렇게 사유재산 남의 땅에 가가지고 저렇게 쌩 난리를 치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 법적인 형식 논리로만 따졌을 때 사실은 그렇게 보시는 것이 일면 수긍갈 만한 점이 있고, 근데 하지만 좀 다르게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사유재산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이 공적인 이해와 부합하지 않는 사유재산권이 그 보장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엄밀히 치면 사실 그 자본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북유럽이라든가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소위 우리가 뭐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자본주의지만은 많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제도에 수용돼 있고 이미. 그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들을 다 거쳐서 허락을 받았고 거기에 그것도 또한 공적인 목적, 공공재라고 하는 학교 시설을 짓는다는데 반대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질문 충분히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나레이션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러한 어떤 사회재산권을 행사를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과 얼마나 부합을 하느냐, 그 과정이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의 과정을 거쳤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어떤 그 길이나 이런 시간적인 제약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세세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그 학교가 이전하는 여러 단계 그 행정적인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좀 그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고요. 근데 이 작품이 그런 그 고발 뉴스처럼 이렇게 율보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생략은 됐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것 같고, 두 번째로 그 공공재인 학교가 오는데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습니다. 마을 분들이 무조건 안 돼 했던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학교를 옮기려고 하는 재단 측과 얘기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거의 완전히 꽉 막혀 있었어요. 서울시도 그렇고 마포구도 그렇고 서울시 의회, 교육청 할 것 없이 전부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고 제3의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게 있으면 그렇게 한번 가보자. 거기에 재정적인 그 무리가 따른다면은 시나 교육청에서 거기에 같이 좀 그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것저것 다 따져봤는데 유일한 대안이 여기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우리가 비록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하지만은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들 마을의 대책위 안에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모든 대화의 연루들이 막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주장이라든가 의사표현을 사실은 산에 올라가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죠. 말을 하자 하는데 그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되고 벌금이 부과됐다고 하는데 법원 판결은 굉장히 이제 그 마을의 입장에서 좀 판결이 나온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업무를 방해한 것 뭐 등등이 인정은 되지만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소위 님비로 한 게 아니고 정말 숲이라고 하는 소중한 공공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들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각하가 되고 그 벌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게 해서 최소한으로 나오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학교를 짓는 것을 반대하고 뭐 숲을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많이 할 때 그 홍대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친환경 학교를 짓겠다고 그 숲의 공간에. 근데 나중에 지어진 학교에 대한 소문을 저희가 들었는데 그 숲 쪽 그게 어떤 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중 여고의 어떤 한 그 면이 전부 다 이제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형광등을 켜고 있어야 된다 교실에. 그러니까 그게 과연 친환경 학교인지. 그러니까 그리고 뭐 사실 학교를 이렇게 이전하고 그 비어 있는 홍대 그 땅에는 결국 이제 홍대 재단에서 이제 부동산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분들의 이제 논리의 어떤 그
이중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마치 학교를 짓는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 이면에는 그리고 이제 땅 투기가 있었고 또 친환경 학교라고 지었지만 아이들이 운동장도 없이 지금 그 학교 운동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체육관은 있는데 그쵸? 운동장이 운동장이 있긴 있는데 말 그, 그대로 좀 예. 콩딱지만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 무슨 몇 미터가 안 되고 뭐 아무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기들의 논리의 뒷면에 이제 본인들 그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영화 되게 잘 봤고요. 영화가 만들어진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셨잖아요. 근데 이게 산을 지키는 방식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다른 성미산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영화를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몇 차례 이런 관객과의 대화라든가 뭐 언론 인터뷰 같은 데도 많이 얘기는 했는데요. 오랜 동안 고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까지. 그래서 마을살이라고 하는 것이 보기만큼 간단치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거기에 어떤 다양한 관계망들, 굉장히 그 개성이 각기 다른 사람들, 그리고 거기 단위에는 그냥 생활적인 면만 되어 있는 거, 교육, 그다음에 경제 단위들 굉장히 복잡하고 그것들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것이 영화 한 편에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3부작을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건 이제 성미산 지키기를 중심으로 한 마을을 보여줬다고 한다면은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던 거죠. 2부, 3부 지금 조만간에 좀 편집 들어갈 계획인데 2부는 마을이라고 한다면 마을의 의미가 있으려면 뭐 다른 것도 중요한데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그냥 한번 모여서 마을 축제하고 나누고 이런 것이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어떤 생활에 있어서 관계망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고 재생산되느냐. 그래서 2부에서는 마을에서 처음 이제 소위 공동육아 1세대라고 하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거쳐서 대안학교를 나오고 20대를 지나서 청년으로 키워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시 마을의 주민으로 서게 되는가, 이 과정을 그린 일종의 성장 다큐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3부에서는 그런 일상들, 일부에서 못다는 일상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그 관계들 속에서 갈등도 해결해 나가고 상처를 받지만 또한 치유되기도 하고 그런 좀 성숙해가는 과정들을 좀 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부가 최근에 그 또 다큐 제작전 받으셨잖아요. 소년 달리다 그건가요? 네. 제목이 소년 달리다. 네. 네. 그 남학생들 머스마 3명 관련된 거고요. 되게 재기발랄한데 애들이 다들 거의 이제 도맨더고 컨셉이라서 사실 이 말이라고 해야 될지 저희 말이라고 해야 될지 좀 헷갈리는데 됐거나 됐다가 주관적이 됐다가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마을의 이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되게 좀 남다른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뻔한 대답들을 항상 피해가는 좀 나른한 분위기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항상 뭔가 안드로메다적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 이 편은 훨씬 더 정말 발랄한 지금 1편 같은 경우는 뭐 내용이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울분도 생기고 또 이렇게 어떤 감동, 뭐 슬픔, 뭐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이 교차하는데 이 편은 훨씬 좀 더 희극적인 내용이 될 것 같네요.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영화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에서 지금 두 가지 주장이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마을 공동체라는 가치관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리고 그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그 재단의 가치관, 이 두 가치관이 대립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뭐 영화 감독님께서 지금 그 마을에 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감독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가치관이 옳다라는 걸 말을 하고 싶으셨겠죠.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감정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거 지금 질문하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 뒷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고 나름대로 논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논리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영화에는 감정적인 방식으로만 그걸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최선의 표현 방식이었나 이런 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좀 감정적으로 그 마을 공동체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반발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런 표현 방식을 선택을 하셨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저는 너무 정서적이고 감정적으로만 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그렇게 읽힌 것은 저분들의 삶과 주장하는 바가 사실 이제 영화를 보면서 와닿지 않기 때문에 너무 정서적으로 호소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다큐멘터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좀 객관적이어야 되고 불편부당해야 되고 치우침이 없어야 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맞는 말인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다큐멘터리를 마치 시사 매거진 2580이나 추정 60분 류의 르포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는 이게 도대체 극영화인지 다큐멘터리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 양식상 굉장히 좀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실제적인 상황과 사건과 인물을 다루긴 하지만은 감독이라는 또는 같이 작업을 하는 그 개인적인 어떤 주관을 통해서 그 프레임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재창조되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주관성이 얼마나 너무 주관적인 것에 함몰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가, 또는 그 주관성이 어떤 객관적인 사회적인 통념과 여러 가지 것들에 맞닿아 있으면서 더 큰 어떤 감정적인 울림과 논리적인 설득을 해내는가,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성미산마을과 관련된 것을 이 춤추는 숲이라는 이름으로 일부를 내놨을 때 사실 안타까운 거는 일상의 모습들을 많이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성미산 상황이 탁 드러난 거죠. 근데 성미산 상황은 마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미산과 관련된 상황을 주요한 소재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제가 이 작품을 할 때 성미산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이제 찬반 토론 하듯이 이쪽 입장은 어쩌고 저쪽 입장은 어쩌고,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가, 객관적인 어떤 법정 드라마처럼, 그것은 저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미산을 객관적인 자료들을, 데이터들을 보여주면서 누가 옳습니까? 라고 관객들한테 그 판단을 요청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마을 주민이기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에 대한 생각, 인생에 대한 생각, 이런 거에 따라서 산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건 대전제 속에서 그냥 간 거예요. 다만 내가 마을을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들이 성미산을 지키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성미산 마을답게, 성미산 마을 사람들답게 그 싸움을 해나가고 스스로의 관계들을 지속시켜 나가는가, 이것이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사유재산, 민비 이런 말씀도 나왔지만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거나 다큐멘터리는 의당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잠재적인 관계로도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또는 동의할 만한 어떤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어떤 영화가
됐든 소설이 됐든 연극이 됐든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에 동의하는 사람을 관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후 맥락과 사회적인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지적일 수 있으나 저는 그것은 애초부터 그 주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들, 일상의 모습들, 그리고 산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그들의 눈물과 열심히 땀 흘리는 것들이 충분히 공감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랐던 거고 그것이 만약에 못했다 하면은 뭐 거기까지가 작품의 한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변에 추천 많이 받고요. 저도 잘 봤는데요. 그거 보면서 이제 아까 전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질문할까 말까 망설였긴 한데 솔직히 이제 시와 아니면 이제 재단과 싸우는 게 어렵다는 걸 누구나 좀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불신이 들면서 이게 안 될 싸움이라는 거 알면서도 이제 밀어붙인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 정말 이건 안 될 싸움이겠구나라고 느끼셨는지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미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뭉쳐서 합창을 했잖아요. 그 합창을 하고 난 뒤에 성미산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지 합창단이 지속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뒤에 거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일단 100일 프로젝트였어요. 합창 자체가. 그러니까 성미산을 지키기 위한 문화행동 2탄이었고 1탄은 그 숲에서 생태 캠프를 하는 것이 1탄이었고 여기 보시면은 그 야마가타 트릭스터라는 분이 막 노래하는 게 그게 이제 생태 캠프 문화행동 1탄이었고요. 1탄이 백인 합창단이었고 말 그대로 100일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끝나고는 해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서 많은 요청이 오더라고요. 홍대에서 청소 노동자분들이 생존권과 이런 권리를 위해서 막 싸움을 할 때 뭐 마을도 홍익재단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연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오케이 기꺼이 그래서 백인이 다 가지는 못했지만은 홍대 그 앞에 가서 노래를 같이 여기서 나왔던 랩돌이라든가 모두 들어보라 이런 노래를 하기도 했고 그 뒤로 또 강정마을에서 외롭게 해군기지를 반대하게 싸우고 있을 때 이원생 중계라는 식으로 저기 이제 마을에 있는 한 노천 그러니까 옥상 카페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고 노래를 하고 강정에서도 또 같이 하고 하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강정의 모습이 스크린으로 성미산에 보여지고 성미산에 하는 게 강정에서 보여지고 기획은 이렇게 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이번에 개봉할 때도 그분들이 다시 모여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모양이 그대로 가지는 않았으나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시가 돼서 그 뒤로 뭐 밴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또 그 밀양의 송전탑에 열심히 또 싸우고 계시는 그 할매 할배들을 위해서 또 다시 또 야 우리 한번 100명 모여보자 해서 또 공연을 이번 주말에 할 거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뒤로 뭐 마을 밴드나 생협에도 합창단이 생기고 또 그걸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뭐 오케스트라도 해볼까 전부 다 다들 초보자들인데 뭐 악기 빌려서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많은 그 뒤에 후속 이벤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지? 이 싸움이 안 돼. 사실 마을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같이 하긴 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미산을 100% 지킬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에 차서 했던 분들은 사실은 없었을 거예요. 네. 굉장히 이제 그 나이브하게 우리가 힘만 모으면 될 거야라고 했던 분들 사실 별로 없었고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2000년대 초반에 서울시를 상대로 이런 성미산 지키기를 했을 때는 명분도 있고 우리가 확실한 근거도 있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만 하고 이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확신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 2년 3년 끌어서
서울시를 상대로 완벽하게 이제 주민들이 오름을 증명을 하고 산을 지켜냈는데 이번 건은 전혀 달랐죠. 그래서 사실 계속 잠복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자라는 거였는데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그 산이 파헤쳐지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들을 그 말하자면 이제 디데이를 향해서 갈 때마다 아 어렵구나 했다가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가 마포구에서 많이 좀 버텨주셨어요. 고작 그 공사장을 들어가는 이제 그 입구에 그 중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으려면 점용 허가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몇 달 동안 막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그건 사실 막고 있을 명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곧바로 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되고 나서 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쩔 수 없구나. 결정적으로 또 이제 가처분 신청,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거기 이제 대상이 된 사람은 저도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저는 카메라만 들고 쓰는데 저도 대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발 한 짝이라도 들여놓으면은 딱 그 순간 그냥 자동으로 20만 원의 벌금이 나오게 되는. 그거는 이제 월심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 급속히 위축되면서 아 역시 힘들구나.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나 이러면서 예, 좀 뒤로 물러선 이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을 주민이었지만 정말 놀라웠던 거는 진짜 사람들이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놀랍다.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저렇게 숲을 지키려고 하는 걸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저기 산에 올라갔었어요. 물론 한 장면도 나온 건 없지만 남편도 막 모기에 뜯겨가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지켰었고 애들도 데려가서 같이 텐트를 지켰었고 뭐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어떤 무력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불구하고 끝까지 그러니까 저는 뭐 약간 불량 주민이어서 열심히 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그렇게 그 소신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그 산을 지키려는 그런 주민들을 보면서 뭐야 뭐 이런 거보다 오히려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원래 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감독님도 이렇게 매체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다르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게 또 이 다큐의 어떤 주제, 뭐 모토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큐에 대해서 왜 객관적이지 않느냐 뭐 그렇게 말씀 충분히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이 마을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보여주는 다큐가 아닐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 있나요? 네. 네, 영화는 잘 봤고요. 좀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긴 투쟁 기간 동안 재단이 아니라 홍대 학생들의 어떤 참여나 연대 같은 거 있었는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언론과 대중의 관심 많이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지금 영화도 이렇게 상영되고 뭐 수상도 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서울시나 또 마포구의 입장 표명이나 뭐 반응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영화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성미산에 대한 예, 홍익대학교 대학생들의 반응이 있었죠. 당연히 있습니다. 두 개로 분명하게 갈렸습니다. 하나는 홍대에 다니는 재학생들 중에 가장 이제 문화 관련된 동아리에 있는 분들이 마을에 와서 너무 안타깝다. 오히려 제가 대신해서 사과라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런 퍼포먼스라든가 뭐 등등등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분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령 그 당시 2010년도에 총학생회장이라고 하는 분은 마포구청이 그 도로 점용 허가를 안 내주고 있으니까 찬성하는 주민분들 몇몇이 마포구청에 가서 좀 데모를 했어요. 거기에 초청연사로 오셔가지고 이런 성미산 대책이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떼법이 통하는 사회라고 하는 나름도 얼마든지 맨날 떼법을 부리겠다. 그렇게 했던 것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또 총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80년대처럼
사회 현실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있는 한면 요즘에는 또 학내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그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영화 초반기에 이제 성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니라고 하는 분이 공사 이제 홍대 관계자분들한테 학교가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그러면서 운동장이 좁아지고 그래서 옆에 땅 있는데 왜 그대로 뒀겠냐 이 얘기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때 이제 그분이 얘기했던 게 고스란히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학교의 학생들을 반대한 게 아니고 굳이 이렇게 하는데 산을 파헤치는 산이라고 하는 게 한 번 파헤쳐지면 사실은 복구가 불가능한 거니까 다른 방법이 없겠냐라는 질문을 던졌던 거죠. 학생들과 교육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근데 이왕 올 거면 학교를 짓더라도 운동장이라도 제대로 지어주고 학생들이 좀 할 수 있게 쾌적한 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야 학교가. 이제 초등학교 운동장이 정말로 테니스장 많거든요. 가시서 보시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옆에 땅이 꽤 넓게 있어요. 수천 평 되는 땅이. 그 땅을 그냥 고스란히 둔 게 요즘에 이제 외국인 기숙사를 짓겠다고 저희 집 바로 옆에인데 네, 그러니까 외국인 교수 기숙사 겸 이제 여러 다용도로 쓸 수 있는 200실 정도 들어간 굉장히 큰 건물이거든요. 거기에 또 서울대 아니 홍익대 총학생회에서 그거를 기숙사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굉장히 갑갑하죠. 어떤 대학의 총학생회는 이제 요즘에 이제 국정원 정치개입 문제 가지고서는 나름대로 그 열혈 의기를 불태우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 또 총학생회는 기숙사 짓게 해주세요. 그거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여기 홍대에 다니시는 분이 또는 졸업하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그 국정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법원의 판결과 등등의 것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이제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같은 학생인데 여러 가지로 좀 다르구나. 대학생이면은 젊음을 즐기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도 중요한데 사회에서 굉장히 눈을 치켜뜨고 있어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외국인 기숙사 짓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성대산에 학교 들어올 때 찬성했던 분도 계시거든요. 학교가 들어온다는 게 안 되는데 또는 학교 개발되면은 내가 거기에 조그마한 건물 갖고 있는데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에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 외국인 기숙사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때 찬성했던 분들도 다 반대를 하고 계세요. 이거 너무나도 명백하게 땅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또 그러고 있어서 지금 뭐 그 외국인 기숙사 들어오는 건 아까 이제 서울시와 마포구의 입장이 뭐 특명된 게 있느냐 아니면 그건 이미 이제 학교 들어오는 건 지나간 거고 지금 기숙사건 관련해서는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학교 들어오고 시대에 빠져 있는 동안에 홍익재단에서 이미 다 또 기숙사건을 진행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 허가 단 한 단계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또 마을 분들이 여러 가지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질문이 많네요. 네, 저도 영화 참 잘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저는 홍익대학교 학생인데 저희 중학생회를 대신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네, 아까 공동 육아 얘기도 언급을 하셨고 또 아까 중간에 영화에서 승혁이라는 친구가 이제 드러난 나무 뿌리에 흙을 덮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이렇게 더불어 사는 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성이 되기도 했고 또 그래서 여기 영화 속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성민선을 지키는 일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성민선의 80%가 아까 마지막에는 남아있다고 이제 나왔는데 그 80%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지키실 생각이신지 궁금하고 또 그때 같이
성미산을 지키는 일에 참여했던 아이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반응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80% 남은 거는 지금 공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는 이제 다시 되바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원은 개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미산 80%가 공원으로 지정이 된 거고, 그 80%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사유지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시 근린공원으로 잘 꾸미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노력들을 주민들과 마포구청이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마을에서 춘추노숲을 3차례 시사회를 했어요. 시사회 때 뭐 매번 3번 다 와서 보셨던 분, 그것도 모자라고 극장에 가서 보셨던 분도 있고, 거기에는 아이들, 그때 당시에 어린이집 다니면서 산에 올랐는데 지금 초등학생이었거나,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 중고등이거나 이런 아이들이 봤는데, 승혁이도 지금 고1이죠. 네, 그 친구들이 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사실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무를 부둥켜 안고 울고짖고 하는 것이 왜 그랬는지 좀 무섭기만 하고, 근데 우리가 맨날 나들이 갔던 곳이니까 좀 지켜야겠는 생각에서 갔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엄마 아빠도 정말 열심히 했었구나, 정말 삶이 소중하구나, 이런 걸 느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성미산 학교가 마을 한가운데 있고, 거기 한 15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학교의 그 방향이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마을 학교, 마을과 긴밀히 연결되는 학교, 다른 하나는 생태 학교. 그러니까 이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이들이 정말 갖추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거는 생태의 감수성을 지켜나가는 것, 채워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생태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책 속에서 뭐 영화 한 편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몸으로 감수성이라고 하는 건 체득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되면 촌에 폐교를 하나 빌린 농장학교를 1년 동안 농사만 짓고 와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일단 생태 감수성을 키워주려고 하는. 근데 아이들이 성미산을 지키기 위해서 산을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물론 이제 막 터크레 있는 몸싸움을 할 때는 아이들 좀 못 오게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 다니면서 우리의 터전이 곧 생태고 그 태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생태와 환경을 지키는 것이구나, 몸으로 많이 익히게 됐죠.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좀 말이 길어집니다만 추가를 하면은 유명한 이제 사회학자이신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작품 보고 한번 또 이제 이러한 관객가이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공간에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가? 아이들이 상처받으면 안 되지 않냐 등등. 그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상처를 받아야 된다. 이 사회는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상처를 안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결과 너무나도 그 면역력이 없는 성인으로 성장을 한다. 어렸을 때부터 적당한 상처와 적당한 어떤 자극 같은 것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그런 내성과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풍부한 시선들을 해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 당시를 거쳤던 마을의 아이들은 그 환경과 생태 이런 걸 굉장히 좀 남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애도 성미산 학교 3학년인데 어제 되게 오랜만에 애랑 이제 요즘 뭐가 재밌냐 뭐가 재미없냐 이런 얘기 하다가 매주 목요일마다 자연놀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 야외에 가서 이제 뭐 학습이라기보다 노는 거죠. 근데 자연놀이 시간에 맨날 학교에만 있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 수업을 자연놀이 시간에 생태 수업을 학교에서 이제 화분에 뭐 오이도 기르고 토마토도 기르고 뭐 상추도 기르고 이런 걸 이제 물 주고 이제 자기네가 재배를 하는데 그거 재미없다고 왜 성미산에 안 가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되게 화를 내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벌써 그러니까 생태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성미산에서 노는 게 너무 즐겁고 그거 자체가 그냥 생태 교육인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러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얘기를 해라. 성산에 놀러 가자고. 사실 3학년인데도 벌써 이제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3학년 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조금 머리도 크고 뭐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일단 노는 게 좋고 특히 산에 가서 노는 게 더 좋고 그런 거죠. 네.
네. 보시면 초반부에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살다가 아주 지렁이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손으로 만지지 않는, 저도 사실 잘 못 만지는데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게 미물이든 뭐 보기 아름다운 어떤 새가 됐든 간에 정말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소위 말하는 생태감수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더 질문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없는 건가요?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예. 뭐 하실 말씀? 네, 여기. 조금 덜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했는데 왜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생태 감수성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가장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았고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죠. 생태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생태주의라고 하는 좀 협의의 의미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든 바로 옆에 있는 돌풀이든 내가 매일매일 오르는 산이든 함께 공존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 같이 공존해야 되는 존재로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소위 생태감수성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 사회, 특히 현대자본주의 사회는 이제 그 신자유주의로 표현이 되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자가 정당한 것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취한다.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과정에서 약자들은 끊임없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그 부의 증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과 절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계속 불행하죠. 왜냐하면 부가 계속 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 끊임없이 달려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 거니까요. 그것은 결국에는 인간이든 자연은 계속해서 내가 거기를 개발해서 무엇인가를 부를 만들어내는 대상인 거고, 사람은 내가 끊임없이 투쟁하고 경쟁해서 그 위에 올라가야 될 경쟁자인 거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인간이 행복할 수가 있나요?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그 상황에서 사람이든 자연이든 무엇이든 같이 어울려서 소중하게 대접받고 같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동등한 주체로서 바라보는 거. 요즘에 마을 이렇게 하는데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시 되는 거는 그렇게 무조건 배척하고 누르고 뒤처지게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대상으로서 마을의 이웃을 발견하자라는 거 아닐까 생각해요. 그 속에서의 어떤 그 정서적인 밑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생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아닐까. 물론 이게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덧붙인다면 저는 이제 도시에 그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어쨌든 자본이 가장 중요한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에 정말 엄청난 빌딩들이 생기는데 그 여기 상암동만 하더라도 제가 사실 여기 월드컵 아파트 살다가 이제 성산 마을로 이사 갔는데 길 건너편에 CNS 빌딩을 보면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불이 켜져 있어요. 그 큰 빌딩에. 근데 저 전기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그러니까 계속 이제 줄여가는 추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태 그죠?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를 개발한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는 추세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큰 빌딩의 전기를 결국 시골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갖다 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송전탑을 짓거나. 그러니까 결국 자본주의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발과 어떤 부와 이런 데를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떤 이제 이 사회의 어떤 부분이 계속 쇠퇴해가고 도태해가고, 근데 그게 사실은 농촌만 쇠퇴하고 도태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도 도시에 있는 누군가도 또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라는 것은 결국 이런 자연, 그러니까 누군가 살고 누군가 죽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깨달아가야 되고, 아까 말한 이제 태양 에너지나 좀 더 이제 자연 친화적인 그런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결국 지구 뭐 수명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지구 수명이 이제 24에서 50년밖에 안 된다는 우리 그 마을학교 교장 선생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지구가 이제 50년밖에 살 수 없다. 그 앞에 혹시 나란히 앉으신 네 분은 친구분들, 그리고 혹시 대학 다니고 계시고, 그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중앙대학교가 두산그룹에서 인수를 하고 이제 구조조정을 막 계속하고 이제 인수한 순간부터 그 취업률이 몇 퍼센트 이하가 되는 학과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대학의 경쟁력이 취업률과 얼마나 많은 뭐 고시 합격률과 등등등으로 그 갈라지는 것. 이거 사실 이러한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언제부터 그 경쟁 속에 탁 바뀌어가지고 모든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그 속에서 생존해 나가야만 되는 것으로 된 지가 사실 20년이 채 안 됩니다. 20년이 뭐예요? 1997년도에 IMF 이후에 급속도로 된 거니까 잘해야 15년인 거죠. 그 전에 대학은 수백 년을 이어져 오는 전통 속에서 인문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순수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죠. 그 이 세 가지는 근데 지금 완전히 천덕꾸러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은 갈수록 앙상해지죠. 실용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우대받으면서 그거를 갖고 추진은 잘 됩니다만은 그 사회가 그것만 앙상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사회를 창의적이고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철학과 또 종교와 철학과 모든 것들이 그 같이 어우러질 때 살만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되는 건데 사회가 그럼 더 이상 이제 그 테크니컬한 부분만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발전 가능성, 발전 잠재력이 없는. 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먼 것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 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자유주의 속에서 나올 거예요. 학비 엄청나게 비싸지잖아요. 학비가 왜 비싸졌는가? 다른 학교와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건물을 무지하게 지어야 되는 거고 고가 장비들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재단에서는 돈을 내야 되는데 재단에 돈을 안 내니까 학비만 올리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죄송합니다. 대학생들 아마 뭐 적게는 500에서 7, 800 내는데 과연 내가 600만 원에 등록금을 냈다. 600만 원어치 교육 서비스를 받나요? 거의 3분의 1도 아마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은 다 건물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건물 짓는 데 쓰는 것이 학교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제가 얘기하고 좀 흥분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다 연관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교육, 환경, 공동체, 뭐 생태 다 어느 것 하나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그런 주제들인 것 같아요. 예, 다른 질문 있나요? 예. 그러면 슬슬 정리를 할게요. 네. 끝까지 이렇게 또 긴 GV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강석필 감독님 앞으로 계획과 또 소감 한마디 듣고 이 자리 마칠까 합니다. 예, 지금 아까 제 프로듀서인 아내가 항상 이 지구하는데 저를 못마땅해 하는데 오늘 역시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늦은 시간 계셔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의외로 춤추는 숲에 그 젊은 분들 이제 생각할 때 좀 아이를 두거나 마을살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겠거니는데 정말 의외로 20대 관객분들이 많이 보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거나 질문하시는 것들도 굉장히 좀 그 전곡을 찌르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먼데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곧바로 직장생활하고 결혼하고 가까운
자신의 장래에 관한 것을 다룬 것일 수도 있어도 그런가 하는 좀 생각해보는데요. 마을 공동체 어떤 대안제는 삶 이런 것들이 사실은 먼데 얘기가 아니고 또는 몇몇 사람들 마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직접적인 앞으로 고민해야 될 그런 거 가까운 장래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작품이 보신 분들 특히 이제 20대의 젊은 관객분들에게 자그마한 하나의 좀 생각거리라도 던져줬으면은 그것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관객과의 대화가 좀 뭐 이렇게 뭐 불만족스럽고 동의 안 될 수도 있고 영화 내용도 그럴 수도 있으나 어쨌든 간에 고민거리 하나를 가지고 가면은 뭐 저로서는 성공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 이제 마을에 대한 작품 작업 활동을 한 2, 3년은 더 계속 할 것 같은데 그 관심 가져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돌아가세요.